지금 이 순간까지 야당의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경우에 정권 교체라는 말만 가볍게 쓴다.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국민에게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이재명 후보도 명심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야. 자,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종이 쪽지의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데 이 프로그램은 윤충모가 제작 협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특별하신 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신 있게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신 사회 원로시면서 어른이시죠. 뭐 이분의 이력을 뭐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가 얘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 법조계에 계시지만 사법시험, 행정시험, 공인회계사, 뭐 옛날에 상가 합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신 수재시고 또 그 이후에는 이 국회의원을 또 나서갖고 국가의 어떤 그 정치로 일단 국민들을 좀 위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무려 5선을 하셨습니다. 또 14대에서는 대통령 후보로서 나서서 활약도 하신 그런 어르신입니다. 박찬종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예, 저희 옥나TV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같이 이렇게 맞상대를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 정당 배경 그다음에 그 후보의 가족관계 주변 이런 걸 따지는 것은 당연히 따져야 되겠지만 가장 제일 먼저 따져야 할 것은 그 후보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대통령으로서 품성을 갖추느냐 이걸 먼저 핵심적으로 판단해야 돼. 그런 기준으로 봐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첫째, 그는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올무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유동규라고 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기획본부장이 체포 직전에 자살을 시도해가고 미수에 그친 일이 있고 그 뒤로 기획본부장 유한기 씨가 스스로 생명을 끊었고 그리고 그 뒤로 기획처장이었던 이재명이 개발처장이었던 김문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9월 14일 이재명 씨가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건 당군 이래의 최대의 개발 사업으로 5,500억 원을 성남 시민에게 환원시킨 것이다. 이건 내가 기획하고 시행한 것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자백했지, 자백. 그 뒤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온갖 잡소리를 내뱉고 있지만은 대장동 게이트는 이와 같이 그 핵심 측근들이 자살 미수하고 두 사람의 생명을 끊는 죽음의 음습한 계곡에서 피어난 이게 악마 같은 사건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걸 이고 지고 대통령이 돼?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야. 지금 이재명 씨가 곳곳에 가서 맞춤형 공약을 하고 온갖 소리를 내뱉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대구 서문시장에 가가지고 이곳은 내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고향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양 그 패거리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얘기하니까 정말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 이거 참 특급 코미디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잡고 한 이후에 사과 없이 죽은 만고 역적이라고 얘기했어. 만고 역적이라고 했어. 그런데 그 뒤에 이재명 씨가 경북 안동 사람이니까 경북 지역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에 이룬 성과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 뒤에 또 이제 그 패거리들로부터 문제가 되니까
내가 그때 그 말한 건 정말 실수였다고 또 얘기를 했어. 실수였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종잡을 수가 없어. 종잡을 수가 없는데도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해서 이게 비난받고 이러더라도 이걸 자꾸 쏟아내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장동 게이트를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언론의 이슈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욕 먹는 그것이 이슈화돼서 시끌벅글 하는 게 낫지. 그런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대장동 게이트만 계속 이게 분출에 올라오고 하면 내가 그걸로 못 견디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계속 쏟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태에서 하늘의 조화로 절대 대통령이 되지 않아야 할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는 살다 보면 엉뚱한 일이 생기니까 그래 된다고 합시다. 되는 순간에 뭘 할 것 같아요? 뭘 할 것 같아요? 대장동 사건의 무혐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대통령이 권력 행사에 있어서 거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사기관 압박 가해지고 언론 통제해야죠. 온갖 요소를 부려가지고 이걸 덤내대 골몰하면 그만큼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그 막중한 자리에서 그것에 전부 정신과 신경을 다 뺏겨버리면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후보를 그 외에 뭐 아들 문제 그다음에 그 형수와의 대화에서 욕설했다 하는 문제 이런 거 이거 나는 격까지라고 봐요. 격까지. 그러나 그 격까지도 형수와의 대화에서 욕설을 퍼부은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무서워요. 그 대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최근에 하도 이게 문제가 된다고 들어왔는데 그 형수와 대화 중 여성의 특정 부위를 쳐들어 가지고 칼로 찢어버리겠다는 대목이 나와요. 이 녹음 파일 존재 하나만으로도 미국 같으면 대통령 후보가 일본 같으면 일본 수상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재명은 그 위에 뛰어넘어갖고 대장동 게이트는 옹부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결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중심을 잡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조에 선다고 한다면 이 후보를 물리치는 건 땅 짓고 헤엄치는 것이죠. 그 당내 결속시키고 그거 못한다면 접시벌에 코 박고 죽어야지. 접시벌에 코 박고 죽어야지. 접시벌에 코 박고 죽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권을 잡아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해안을 정말 이재명 후보가 어떤 약점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보수의 대표로 나와 있는데 이분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선거에 임하면은 정권 교체가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안을 얻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예. 혹시 그 윤석열 후보가 법조계 후배는 맞으시잖아요. 예. 뭐 만난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요? 한 번도.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가 이게 초임이 대구지검 검사부터 출발해가지고 뭐 지청장도 하고 뭐 중수부 과장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내가 변호사로서 조우할 일이 한 번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게 시험 기수로 따져서 한번 따져보니까 한 30년 차이가 나. 3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법조계의 시험 기수는 15년이 한 단위가 되거든. 15년 차이 나면 부자지간이고 30년이면 조손지간이죠. 할아버지와 손자. 법조계 서열로는 할아버지와 윤 후보가 92년에 이 초임 검사가 됐으니까 92년에 내가 한 일이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조한 일이 한 번도 없어. 그걸 내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먼 빛으로 보고 그 다음에 뉴스를 통해서 보고 또 그 주변의 측근 중에서 뭐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윤 후보가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 생각을 갖게 됐지. 대통령 후보로 지금 보수 측의 어떤 대표로 주자로 나섰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쉽게 얘기해서 감이 됐는지 적격 여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총장 그만두고 4개월 만에 그 이제 국민의힘당에 입당해가지고 예. 그 길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지요. 6월 달에 입당해서 11월 5일 날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니까 그는 이를테면 검사로서 이 검찰총장까지 올라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과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예. 국민의 눈에서 보면. 예. 그리고 그게 본인의 이 정치적 자산으로 쌓여가지고 이게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으니까 실제로 정치 경험은 지금 반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네. 대통령 후보까지 올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가령 국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러니까 이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뭐 중앙지검장으로서 국정감사에도 참가하고 이랬으니까 그건 어디까지는 어깨너머지요. 국회의 생리라든지 어깨너머로 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회의사당의 구조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관에 화장실이 어느 쪽에 있고 여성의원 화장실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이윤회관과 본관과의 통로가 어디 있고 하는 거 그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뭘 말하는가 하면 이게 정당의 생리나 위계 그 다음에 정당인들의 특징 특히 국회의원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건 아주 백지 상태에 예. 그런 상태에 출발해 가지고 뭐 오늘 예. 12월 29일 여기까지 이르렀다. 뭐 당내 여러 갈등도 있고 하지만은 여기까지 오는 데는 나는 의외로 잘 적응해 왔다. 아, 예. 이런 평가하고 예. 만일 여기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내가 딱 마주쳤다고 하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특별히 조언을 해달라든지 이러면 네. 내가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예. 대통령 지위가 우리 헌법상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가 뭔지를 그것을 투철하게 자각하고 인식해야 된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문민 시대 이래에 지금 8번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나간 7명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를 포함해가 이 7명의 대통령 중에 상당 숫자, 좀 외람된 얘기지만은 한 서너 명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직책, 직무, 능력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모르고 대통령이 된 것 같아. 모르고 대통령이 되면 그게 반드시 비극이 따르기 마련이야. 비극이 따르기 마련이고 실수하기 마련이 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좁혀서 얘기한다면 헌법 66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지위는 이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직무 임무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지고 그리고 취임할 때 그 취지를 이 서약을 합니다. 헌법 수호 책임.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의 책임. 이걸 자각을 해야 돼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국가 원수로서 국민 통합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 대통령 자리다. 그러니까 국가 원수라고 하는 것을 이 사전을 찾아보면 돼요. 한 나라의 으뜸가는 우두머리. 원수라는 게 어떤 원자의 머리 숫자니까. 그러면 이게 뭐 황제나 임금을 상징하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공화정 아래서 전제 군주제나 왕이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닌 공화정 아래서의 대통령의 지위가 원수라고 한 것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포용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첫째 임무다. 그게. 그러니까 하위 법률로서 대통령은 후보 때의 각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다, 당선되고 취임하는 순간에는 그 당적을 떠나는 것이 우리 헌법 취지에 맞는 일이다. 이게. 지금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어찌되어 있는가 하면 이게
그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제1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이게 중간에 법을 개정해가지고 당적을 가진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이 되면 당적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지금 이 박병석 국회의장도 무당파입니다. 예. 소속은 무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공정하고 독립적인 그 사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국회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위해서도 이게 소속 정당을 이탈해서 무당파가 되게 한 그 취지를 대통령에게 비교해 본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이거야말로 이 당적을 떠나야죠. 저의 이런 이론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책임 정치라고 하는 거 어찌 되느냐 그러면 각 정당의 공약, 정당에서 만든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된 이가 취임할 때 그 당적을 떠나버리면 그러면 그 공약 이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 정치라는 건 실종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저는 그게 양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기가 소속한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그 공약을 이행해야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당적을 일단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공약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의 원수라는 지위에서 봤을 때 내가 소속했던 정당의 공약과 다른 정당에서 내가 걸었던 공약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것이 별로 어긋나지 않으면 그걸 존중해 주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가령 정당 소속임을 끝까지 고집하게 된다면 야당이 주장했던 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외길로 나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 국가원수 자리에 오르면서 당적을 떠나는 것은 난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가령 윤석열 후보가 이 앞에 있다고 한다면 헌법 66조를 잘 새기고 가슴에 담아야 된다. 가슴에 담아야 된다. 내가 그냥 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그래 그 힘으로 그냥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그래 행정부 수반에다 청와대에 들어간다. 비서관 장관들을 거느린다. 이런 생각 위에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의 책임. 이재명 후보도 명심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예요. 자,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원체 뭐 논리적으로 다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렇다면요, 지금 말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무슨 뭐 전략이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두지 말고 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이기는 길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어떤 의미, 어떤 개념의 선거인가를 먼저 인식하고 그것을 완전 무장을 하는, 이론적, 정신적 면에서 윤석열 후보는 완전히 무장할 필요가 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의미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 단순한 정권, 우리가 흔히 정권 교체라는 말을 이렇게 상습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말은 예를 들어서 태평성대의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 민주당 후보가 있다. 국민의힘당 후보가 있다. 서로 경쟁을 한다. 그 국민은 이걸 바라다보고 있다. 아, 그래? 이 사람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사람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 뭐 나는 요게 마음에 드니까 이 사람을, 나는 또 이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부모 형제지간에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이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 그 화목한 가운데 이 사람이 돼도 좋고 저 사람이 돼도 좋다. 어느 쪽이 돼도 국가에 큰 충격을 없다. 아, 이런 선거를 같으면 이게 태평성대의 선거야. 이게 이럴 것 같으면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지. 내가. 특별히 뭐 국민의힘당이 돼야 된다. 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절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요. 잘 해봐라. 재밌게 해봐라.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종북, 주사파, 김정은 정권과 그걸 뒷받침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 질서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투철한 인식을 갖는
그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정권 탈환의 선거다. 그 태평선거의 선거가 아니다. 내가 뭐 이것저것 발표하고 돌아다니면서 박수도 받고 이래갖고 붕 떠갖고 표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이건 아주 처절하고 절박하다. 이게 앞으로 만일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가 가령 대통령 된다고 한다면 친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의 속성을 더욱 깊이 노골화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전선언을 국민의힘당이 반대하는 것 같다.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일본의 정책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친일이요 매국이고 반국가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냐?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쪽이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도 반대한다, 미국도 반대한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그 동률에서 계산을 해야지. 일본이 반대하니까 그걸 따라서 반대하는 거는 이게 국민을 이렇게 현혹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북 주사파 김정은 정권은 이 종전선언에 매달려요. 종전선언이 남북 간의 평화 무드를 이루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만병통치 이야기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국민들을 자꾸 현혹시키고 있어요. 종전선언 얘기 나서니까 설명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만일 종전선언이라고 한다면 그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통해서 6.25 전쟁이 일시 휴전된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보면 아직도 한반도는 전쟁 상태고 일시 총 쏘는 것만 그 현재 시점에서 멈췄다. 그러니까 휴전선을 경계로 일단 멈췄다. 요 상태니까. 요 상태를 끝내는 것이 전쟁 상태를 완전히 끝내는 것이니까 그걸 끝내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해야 돼.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단계를 밟으려고 한다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 그것이 곧 종전선언의 효과가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교전 당사국, 휴전협정 당사국이 모여가지고 휴전 평화협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미국, 북한,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은 서명은 안 했어요. 당사자인데 서명을 안 한 이유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 휴전협정 대표 백선엽 장군에게 사인하지 마라, 그거 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북진 통일해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이게 전쟁을 멈추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사인을 안 했지만 실제로 교전 당사국이니까 이 4개 당사자가 모여가지고 전쟁의 원인 그리고 전쟁의 책임을 우선 가려야 돼요. 남침 아니요, 남침. 남침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 다음에 배상 책임 북쪽에서 압도적으로 물어야지요. 그 다음에 뭐 많은데 전쟁 포로 문제. 지금도 5만 명이 넘는 한국군 포로가 북한에 53년 7월 27일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군 포로가 5만 명이 넘어요. 그럼 지금 거의 생존자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존자를 소환해 와야 되고 송환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돌아가신 분의 유해를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이 문제 이거를 평화협정 과정에서 다 인원을 결정을 해서 평화협정에 조인이 되면 이게 전쟁이 끝난다 이거야.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종전선언은 종이 쪽지의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데 그러나 이게 문재인 정권, 이게 친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이 종이 쪽지 하나가 어떤 위력을 갖고 오게 되는 거냐. 예를 들면 평화협정 없이 그냥 종전선언만 했다. 한반도의 전쟁이 끝났다. 이런 선언을 했다고 치면 광화문광장이 즉각 좌파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미군이 왜 주둔하느냐. 미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지금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사 해체해라. 그리고 유엔군 나가라. 그 다음에 유엔 사령부에 지금 16개국 참전국 장교들이 그 대표로 와 있어요. 그 미군은
16개국 참전국의 일원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편의상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전쟁이 끝났는데 유엔군 유엔사 해체해라. 그리고 미군도 나가라. 그리고 이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에 이 전쟁이 끝났으니 미군이 언제까지 나가는지 여기 우리에게 대답을 해라. 이렇게 들이밀어 놔놓고 그 날짜가 돼서 대답 안 하겠죠. 안 하거나 안 나간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령할 가능성도 있어. 이란 대사관을 카드 대통령 때 이 이란의 이 극자 회교 분자들이 약 4년 가까이 점령한 일이 있습니다. 그 비싼 일이 일어나고 지금도 평택 미군 기지에 수시로 미군 철수하라고 하는 데모가 있는데 그 철수하라고 데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한반도의 무력 공백 상태를 만든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이 미사일과 핵폭탄을 고도화했는데 이 얘기 좀 길어졌습니다. 나온 김에 미군 지금 28,500명이 평택에 한미 방위 조약에 근거해갖고 주둔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 유엔군의 일원이도 되지만 한미 방위 조약에 근거해갖고 28,500명이 여기 유사시를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데 북한은 압록강, 두만강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계를 이루는데 중국과의 경계를 이룬 압록강, 두만강 변에 28만 명이 오늘 현재 중공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북한 경내에 있다고 봐야 돼요. 내 말 이해하시겠죠? 실제로 북한 경내에 압록강, 두만강이라는 요 그냥 펄쩍 뛰면 넘어올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이게 주둔하고 있고 미군은 여기에 평택에 있다 이게. 그럼 이게 다 나가버린다. 그럼 이게 일시에 그냥 내려온다. 그냥 내려와. 여기도 한미 상해 방위 조약에 버금가는 중국과 북한 간의 방위 조약이 있고 러시아와의 방위 조약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한다면 종전선언에 왜 이 정권에 매달리고 이 정권은 어떤 치적의 하나로 내세운지는 몰라도 극좌파들 입장에서 본다면 종전선언을 계기로 남한의 적화 그리고 김정은이 쉽게 서울로 오는 꽃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과 이런 정권과의 경쟁에 있어서 반드시 정권을 탈환해 와야 된다. 단순한 이런 교체가 아니다. 탈환해 와야 돼. 탈환해 와서 이게 망가진 이 한미관계, 한일관계도 다 복원하고 그래 자유민주 질서도 이렇게 공고히 해야 된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공서철한 데서 약 200명 가까운 사람의 통신 정보 기자 언론인을 비롯했는데 놀랍게도 야당의 국민의힘당 소속의 60명에 대한 통신 자료도 그냥 무차별로 이렇게 조회했어요. 이게 상권 분리 완전히 망가뜨리고 언론도 통제하고 공수처를 시켜가지고 이게 탄압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정권, 이런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반드시 탈환해 와야 된다 하는 것을 야당 후보는 이걸 머리에 극명하게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야당의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경우에 정권 교체라는 말만 가볍게 쓴다. 특별히 실수하는 일이 없으면 정권 교체는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태평성대에나 할 수 있는 총괄위원장의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우리가 안 되면 좀 억울할 따름이고 저쪽이 돼도 뭐 우리 헌법적 민주 질서는 훼손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뭐 실수 안 하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그럴 경우를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국민에게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특히 20, 30대 젊은이들은 이 표피에 와 닿는 걸로 가지고 후보로 선택할 가능성이 많은데 특히 그 20대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이 자라가지고 오늘날 대학을 나가 취직한 사람도 있고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자유민주 질서 체제 아래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북한을 봐라. 북한을. 지금 어떠냐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고 그리고 지도자 선택의 자유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수용소에 가고 반대파는 무조건 학살해버리고 그래. 이런 위험한 정권하고 친해져 가지고 거기에 접근하고
그래야 그들이 꽃길을 내주려고 하는 이런 정권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걸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김종인도 이준석도 그걸 분명히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내가 보기에는 그 점을 한 번도 분명히 얘기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게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가까이서 돕는 사람들은 이 내 말을 분명히 전해주길 바랍니다. 두는 부릅도 얘기를 해야 돼. 어젠가 그저께 대장동 그 개발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주 맹폭을 했는데 그건 대단히 잘한 일이에요. 대국민 사기입니다. 사기입니다. 대단히. 이재명은 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건 확정적인 범죄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의휘와 그런 모양으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의미를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해야 된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뭐 옆에서 군더더기 뭐 이 대담을 할 그럴 여지가 없이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이 갖춰야 될 자세, 또 그다음에 상대편의 이재명 후보와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자세가 뭔지 이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해안을 주셨습니다. 예, 정말 장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접심을 코 박고 죽으라. 감사합니다. 이